전학을 온 저는 친구들과 친해지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죠. 근데 저 자리는 누구지? 며칠이 지나도 맨 뒷줄에 한 책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아파서 학교에 자주 못 나오는 애라고 했어요. 한 달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름은 이은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던 은서가 갑자기 할 게 없어. 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장이 등교하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후기를 풀더라고요. 야, 은선의 집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얼마나 진짜? 나 맛있는 거 먹느냐고 배도 찢어질 뻔했잖아. 게다가 나 잘 가라고 어머니께서 3만 원도 챙겨주셨다. 그때부터 은서는 매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순식간에 우리 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매번 친구를 꼭 한 명씩만 데려가고 같은 친구를 2번 이상 초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주지? 내심 섭섭해하던 어느 날 민경아. 응? 오늘 뭐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대박! 드디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가 민경이구나.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빤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눈썹도 짙고 눈동자도 아주 새까맣고 크네.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아하. 떡볶이, 김치볶음밥, 피자, 탕수육까지 뷔페네. 네,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신나서 허겁지겁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어머, 그러다 체하겠다. 이것 좀 마셔.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그만 토할 뻔했어요. 이게 대체 뭔지 물 위에 나뭇가지가 둥둥 떠다니고 너무 쓴 거예요. 그러자 왜 안 마셔? 소리를 꽥 지르면서 노려보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혼날까 봐 억지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은서가 벌써 졸려? 9시잖아. 우리 그냥 자러 가자.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자러 가자.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자, 얼른 누워. 여기 좁은데 같이 자자고?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잘게.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잔다고 하자 안 돼. 꼭 옆에서 자야 돼. 굳이 좁은 데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뭐 그래. 할 수 없이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높아서 불편하길래 슬쩍 치우려는데 엄마가 꼭 이거 배고자라고 했단 말이야. 은서가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이 떠져서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은서 엄마가 저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두 팔을 X자로 포개 놓았어요. 고마워.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민경아, 잘 잤어? 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은서. 백지장 같던 얼굴에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흐르는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은서 엄마는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고.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무려 30만 원. 다른 친구들은 다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친구 집을 나섰어요.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말 학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눈을 뜨자 기적적으로 제 앞에 겨우 한 뼘 정도를 남겨놓고 차가 멈춘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돌리던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훅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질 않고 어느새 내 몸을 덮쳐오는 여자. 하세요. 괜찮아?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운전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너처럼 기센 애가 헛것을 다 받겠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숨이 차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나 숨 막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차로 치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그토록 원하던 걸 이제야 이뤘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질식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무지막지하게 온몸을 조르던 힘이 풀렸고 여자가 사라졌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달 후부터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 잊고 지냈는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용하다는 무당집. 나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무당이 보자마자 등을 밀며 나가라는 거예요. 감히 돈을 받고 기를 팔아! 제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어디 겁도 없이. 갑자기 귀신에 시달린 적 있지 않냐. 그게 다 기를 뺏겨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은선회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요. 친구 엄마가 건넸던 3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요.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은서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름시름 자꾸만 몸이 아팠던 은서.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은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주변에 기센 애가 하나 있어. 네 애 살리려면 그의 길을 빼서. 그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갔고 무당이 말했던 기센 애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좁은 침대와 베개, 그 안에는 길을 빼앗는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요. 함께 잠이 든 그날 이후 저의 길을 얻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은서. 웃고 있었잖아. 그와 반대로 길을 뺏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은서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처럼 소름 끼치게 웃으며 기뻐했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분노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던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인데도 경력 무관, 위치가 무려 강남? 그토록 꿈꾸던 강남의 토리우먼이 될 저로의 찬스였죠.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인사를 못 들었나?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30명은 앉을 것 같은 큰 사무실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무슨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주춤거리는 그때 신입사원 반가워요. 김민구 대리예요. 바로 제 사수 대리님이었는데요. 대리님은 환절기라 그런가 직원들이 다들 아프다며 저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고 꼭꼭 당부를 하셨죠. 저는 대리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과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 서류를 건네는 그때 과장님, 과장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뭐야? 쪽쪽 흐르던 피가 이제는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핏물은 과장님의 셔츠를 흠뻑 젖게 만들었고 어느새 사무실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병원을 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피로 물든 사무실은 뭔가 불길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 눈앞이 빙빙 도는 게 까딱하다가는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세면대 앞 거울을 보자 진한 다크서클에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말 그대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그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손으로 막아봤지만 어떡하지? 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 놀란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도무지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최근에 새로 들어간 자리가 있지 않냐며 거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지? 도깨비 터라서 그런 거야. 저희 회사 터의 주인이 도깨비인데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녔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구타라는 거지? 돈만 버렸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이거 가져가. 무당이 뭔가를 건네는 거예요.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사무실 모퉁이에 막걸리를 뿌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걸 보게 된다. 서슬퍼런 눈으로 경고하는데 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막걸리가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실 것만 같았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걸리 뚜껑을 열어서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네. 저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거 피잖아. 제가 토해낸 게 다름 아닌 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먹어? 설마 막걸리? 그럼 이게 도깨비라고? 근데 너무 평범한데?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하네.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나는 그거는 제가 막 어릴 때 실제로 봤던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던 침대는 거짓말처럼 깨끗했고요. 아, 꿈이었나 보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야.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해보니 텅 빈 사무실에 과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과장님,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부장님이 입원하셨어. 급성 백혈병이시래. 백혈병이요? 다른 사원들은 아파서 결근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 그럼 무당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안 달래주면 그걸 네가 왜 먹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줬던 과장님의 부고 문자. 심장마비가 와서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두려움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회사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말았습니다. 1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회사가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오던 날 건물 주인이 저희 대표님께 기묘한 말을 하나 했었대요. 그 저기 도깨비터라고 그거 들어보셨나?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고사를 한번 지내세요. 아 그래야지 떼돈 벌고 나가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 후 멀쩡하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거고요. 도깨비가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모신 대가로 선물을 나눠줬지만 자신이 무시당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벌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다 도깨비 짓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아프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제 얘기를 귀담아 듣길 바라겠습니다. 2010년 여름 퇴근 후 집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던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보세요? 민영아, 큰아버지 돌아가셨대. 큰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장례는 거제도에서 치른다니까 얼른 준비해서 나와. 알았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무려 10년 전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제도에서 외롭게 돌아가실 줄이야.
저는 서울에서 서둘러 기차를 타고 버스에 택시까지 갈아탄 뒤에야 겨우겨우 큰아버지의 장례식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용하고 초라한 장례식은 살면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입구부터 조문객 한 명 보이질 않고 텅 빈 빈소에는 가까운 친척들 몇 명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공사 중에 그만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여러 명 죽고 다치고 만 거예요. 큰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살게 되셨고요. 그런데 출소한 후에도 기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자꾸 찾아오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서 큰아버지는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객지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으신 겁니다. 빈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먼저 도착해 있던 작은아버지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영이 왔구나. 작은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마침 잘 됐다. 민영이 네가 여기 문 앞 좀 지키고 있어라. 조문객이 찾아오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복 입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들이면 안 된다. 행여나 10년 전 사고의 희생자 가족이나 기자들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신 건데 처음엔 과한 걱정 같았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청객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지킨 지 하루, 이틀. 어느덧 발인만을 앞둔 빈소의 마지막 밤. 텅 빈 방명록을 보며 어릴 적 큰아버지의 자상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혼자 넋두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던 그때 최용수, 그 사람이 죽었다고? 누구 맘대로? 한 할머니가 씩씩대며 장례식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성함을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데 설마 희생자 가족?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세신지.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하늘 너무 심하지? 근처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였는데 강도가 들었을 때 큰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나? 아이고. 그 후로 고향 친구분도 몇 분 오시고 큰아버지를 애도하는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어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셨던 거야. 나름 뿌듯해하던 그때 또 한 무리의 조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다 온 것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작업복 차림의 남자 5분이었어요. 흰 봉투를 꺼내 꾸깃꾸깃한 초록색 지폐들을 담고는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상복 안 입은 사람은 절대 아무도 들이면 안 돼. 순간 작은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하면서 앞을 막아서자 그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서럽게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전에 정말 큰 빚을 져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어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다고 정말 잠깐이면 되니까 큰아버지를 꼭 뵙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시는데 행색이 초라해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오해하신 것 같았어요. 아까 그 할머니 일도 있고 설마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조의금까지 준비했겠어?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남자분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텅 빈 빈소가 조금이나마 채워지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여보!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어요. 안 돼. 그 사람들이 왔어. 내 남편 어디 데려가는 거야? 안 돼! 이거는 말도 진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큰엄마?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셨고 큰어머니는 힘겹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전 큰어머니가 팔짝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큰아버지의 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단체로 관을 에워싸더니 관 뚜껑을 막 뜯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에서 큰아버지 시신을 꺼내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머리를 하나씩 붙잡고는 찢을 것처럼 사방으로 잡아당기며 끌고 갔다고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사라지는 순간까지 큰어머니를 노려봤다고 했어요. 설마 내가 조금 전에 들여보낸 그 사람들인가? 놀라서 다급하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그 남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조문객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혹시 큰엄마가 꿈속에서 봤다던 사람들 누군지 알아?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엄만 10년 전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죽은 작업자가 5명이었을 거야 아마. 그날 큰아버지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었대요. 그로 인해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5명이 철근에 깔려 모두 사망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정도는 다들 눈 감고 넘어갔던 건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끝까지 억울해하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큰어머니가 힘들어서 헛것을 본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발인을 기다리던 새벽 얼마 안 되는 조의금을 정산하고 있을 때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김수현 10만 원. 이거 큰어머니가 사색이 돼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이 글씨체인데.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덜덜 손을 떨면서 봉투 5장을 보여주시는데 흙먼지가 묻은 봉투 겉면에 정말로 똑같은 글씨체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걸 보며 큰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경악을 하며 봉투 안을 확인하셨고 진짜 그 사람들이 다녀간 거야.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5개의 봉투 안에 각각 10,000원짜리 6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10년 전에나 사용하던 국권 지폐였거든요. 알고 보니 10년 전 죽은 작업자들의 일당이 바로 6만 원.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줬던 일당 봉투를 고스란히 조의금으로 두고 간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작업자들은 자기 목숨값인 6만 원을 가지고 큰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찾아왔던 걸까요? 어쩌면 제 생각과 달리 저희 큰아버지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큰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디에도 말 못한 그날의 사정을 이렇게 고해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죗값을 전부 치르셨을까요? 드디어 이사를 하는 날 현규 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사할 집이 마당까지 딸린 멋진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오, 괜찮네. 야, 형도 많이 컸구나. 어? 안녕하세요.
2층에는 집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현규 씨네 아버지가 이 부부와 오랜 지인 사이여서 지인 찬스로 1층을 몇 달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 데서 세입자 받기도 애매했는데 상부 상조하는 거죠, 뭐. 현규 씨와 동생은 각자 자기 방을 고르려고 했어요. 1층엔 거실을 중심으로 3개의 방이 있었는데 여기 좋은데?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을 골랐습니다. 여기 내 방찜? 그런데 그 방이 좀 특이했어요. 문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야? 그냥 떼버릴까? 잠깐 빌리는 건데 굳이 건들지 마라. 그래, 뭐 오히려 좋아. 뭐 남의 집에 잠시 있는 거니까 뭐 아버지 말씀대로 했죠. 그런데 이거 뭐야? 문 안쪽에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신기하게도 그 조그만 구멍으로 거실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새 집에 적응하던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동생만 할 일이 있다며 집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빨리 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려 하지 않아.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여기가 재개발을 앞둔 동네다 보니 빈집을 노린 도둑이나 노숙자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규 씨와 아버지는 집 주변과 마당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뒤져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자. 아빠가 봤대.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 왜 이래? 문이 잠겼는데? 그 사이 현관문이 잠긴 거예요. 옛날 집이라 열쇠로 잠그는 문이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이걸 어째? 가족들이 전부 나와 있고 열쇠도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문이 잠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밑에 좀 한번 살펴봐. 그때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그 아저씨, 저희 집 문이 잠겨버려가지고 저기 아저씨 괜찮으세요? 꽤 쌀쌀했는데도 아저씨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근데 문이 잠겨? 응. 나도 1층 집 열쇠 없는데. 그때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돌로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누가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고 현규 씨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위층 아저씨도 뒤따라 창문을 넘어갔어요.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고 멍한 표정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면 안에서 문이 어떻게 잠겼어? 아마 문이 낡아서 저절로 잠겼나 봐. 참. 들어가자. 이상하네. 하지만 현규 씨는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고도 어디 갔지? 아버지의 혼잣말을요. 그날 밤 현규 씨는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을 신은 듯한 소리가요.
현규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식탁에 앉은 가족들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엄마, 밤에 그 소리 못 들었어? 누가 거실 돌아다니는 소리. 너 아니었어? 그만해! 별일 없잖아.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그 뒤로도 종종 밤이 되면 그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현규 씨는 아버지 말을 떠올리며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규 씨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팔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무심결에 팔을 퍽퍽 긁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를 불렀고 불을 켜는 순간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 개미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공포다, 이거. 수백 제 마리? 얼굴, 팔, 다리, 이불, 침대, 장판까지 싹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아침마다 그 일이 계속됐고요. 꽤 오래 계속 반복됐어요. 틈이란 틈은 다 막았는데도 개미떼의 습격은 며칠간 계속됐어요. 답답하고 찝찝한 상태로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행인 건 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나 내일이면 이사를 간다는 거였어요. 이 집도 이제 끝이다. 현규 씨는 늦게까지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이 집을 떠나면 이 소리의 정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 현규 씨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에 난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실루엣뿐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 윗집 아저씨였어요. 저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설마 그동안 저 아저씨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건가? 한참 혼란에 빠져 있는데 문득 밖이 너무 조용했어요. 갔나? 그런데 그때 기겁한 현규 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시에 문고리가 덜컥덜컥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살점이 떨어지고 피부가 썩어버린 모습으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바로 그때 정현규! 얼른 안 일어나!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짐은 다 싼 거야? 어머니였어요. 아니 그 밖에 그 아저씨. 무슨 아저씨? 아우, 이게 다 뭐야. 개미들이 또 왔어. 아우. 사방에 죽은 개미들이 때로 묶여 있었어요. 그때 윗집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현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출장이 길어져서 못 왔지. 알잖아. 현규네하고 우리 둘 다 계속 지방에 있었던 거. 저 그럴 리가 없는. 아니 저 어제 분명히 봤거든요. 그때 윗집 아줌마가 현규 씨의 방문을 가리켰어요. 어머, 이 표지판 계속 달고 있었어요?
보기 흉했을 텐데. 아니 애 아빠가 그냥 놔두자고 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나도 몰라요. 남편이 자기 전용 창고라고 붙인 건데 나도 못 들어오게 해서. 근데 안에 뭐 이상한 건 없었죠.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 집도 곧 철거할 예정이니 필요한 물건은 뭐든 가져가라면서 서둘러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규 씨도 어머니의 재촉에 못 이겨 다시 이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래? 현규 씨가 방에서 가구를 드러내다가 한쪽 벽지가 쭉 찢어진 거예요. 그 방 벽지 한쪽이 좀 뜯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뜯고 싶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뜯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 나무로 된 모양인데 꽤 오래된 것 같은. 현규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장같이 좁은 공간에 개미 그림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엔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윗집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를 무척 닮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죠. 모른 척해라. 아버지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기 전 그것을 보고 현규 씨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구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삿짐이 가득 실린 차 안에서 현규 씨는 잠결에 부모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윗집 아저씨 출장 간 거 맞아? 아, 동네 사람들 말이 그 집에 미친 동생이 있는데 병원에서 사라져서 아저씨가 찾아다닌다던데? 야, 글쎄, 뭐 사라진 건지 죽은 건지. 됐어. 남의 집 얘기하지 말자고. 현규 씨는 지금도 가끔 그 집, 그 방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뭐해? 윗집 아저씨. 아니, 아저씨를 닮은 그 사람이 그 방의 원래 주인이었던 걸까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날도 역시나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구제옷 사이트에 들어가서 폭풍 검색을 시작했죠. 이때 선아 씨의 눈에 확 들어온 옷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이지 색깔의 롱 원피스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 옷에 끌린 선아 씨는 바로 사이트에서 구매를 눌렀고 며칠 뒤 바로 옷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서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거예요. 실물이. 상태도 괜찮은 편이었고 일단 구제 옷이니까 한번 빨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안 돌리고 직접 손빨래를 하기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질문질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아 뭐야? 이런 걸 숨기고 판 거야? 가슴 안쪽 부분에 갈색 얼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걸 숨기고 판 거야? 괜히 좀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 구제인데 뭐. 옷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선아 씨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대요. 그리고 다행히 그 베이지색 원피스는 선아 씨한테 완전 찰떡이었던 거예요. 반응이 좋아. 너무 잘 샀다.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어디서 샀어? 물어보고 선아 씨는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옷만 입으면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외출을 하려고 그 원피스를 입던 중이었는데 분명 보이지 않았던 옷핀이 원피스에 있어서 팔이 다 긁힌 거예요. 그동안 입었는데. 그래서 피가 너무 나서 그날은 약속도 취소하고 그날 집에서 쉬었어야 됐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그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깨 쪽이 계속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찍 긁은 손톱 자국이 피부에 올라와 있더래요. 너무 놀란 남자친구가 약을 사와서 발라줬고 선아 씨는 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선아 씨가 혼자 집에 있다가 이제 막 잠에 들려고 할 때였대요. 근데 방 안 어딘가에서 휘적휘적 뭔가를 찾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선아 씨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거죠. 소리가 나는 쪽을 쭉 둘러봤는데 선아 씨가 누워있던 침대 맞은편에 옷을 걸어두는 행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쪽에서. 그 밑으로 뭔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이렇게 뭔가를 찾는 듯이 뒤적뒤적 옷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를 쭉 늘어 잡아당기더니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 구제 원피스. 선아 씨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듯 바로 잠에 들어서 그 다음 일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행거 밑에 원피스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진짜. 어젯밤 그 검은 형태는 뭔지, 왜 하필 그 옷을 잡은 건지 선아 씨는 마음이 막 심란했는데 그냥 불길한 꿈을 꿨구나, 기분이 나쁜 꿈을 꿨구나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상했던 거는 선아 씨가 또 홀린 듯이 원피스를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평소엔 잘 안 하던 장미 브로치까지 달고 원피스를 또 입고 나간 거죠. 그렇게 선아 씨는 남자친구를 또 만나러 가요. 둘이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아 씨의 원피스에 달려있던 장미 브로치가 길가로 툭 떨어진 거죠. 어머, 왜? 선아 씨는 그 장미 브로치를 주우려고 본인도 모르게 길가로 한 발, 두 발 나갑니다. 그때 승용차가 경적을 빵 울리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선아 씨 쪽으로 오는 거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확 선아 씨를 낚아채서 겨우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대요. 야, 너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막 뭐라고 다그치는데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대요. 선아 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아, 이거 원피스 때문이구나 싶었던 거죠. 자꾸 다치고 이상한 게 보이고 오늘은 정말 죽을 수도 있던 거였잖아요. 이 원피스를 입고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 그 검은 형체가 이 옷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싶더래요. 선아 씨는 그날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그 원피스를 내다 버렸대요. 그렇지. 그렇게 불길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간신히 잠에 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선아 씨가 한참 잠을 자는데 도중에 눈이 번쩍 뜨더래요. 그 순간 발 밑으로 뭔가가 스르륵 만져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숨을 죽이고 내려다본 선아 씨의 발 밑에는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잔뜩 깔려 있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입도 뻥끗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던 거죠. 선아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고 시도를 했대요. 가위에서 깨보려고 한 거죠. 근데 안 깨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이 이 여자를 더 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극을 했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선아 씨가 누워 있는 침대로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더니 발목을 탁 하고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거의 발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선아 씨의 발목을 잡은 채로 서서히 몸을 더 일으키는데요.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는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 바로 그 구제 원피스였던 거예요. 우와, 그 여자 거야. 선아 씨는 이 지옥 같은 가위에서 깨보자 했지만 그럴수록 그 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움켜잡더래. 마치 선아 씨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런 기쁨의 표정같이 웃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아 씨는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아요. 기절하지. 그 다음 날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선아 씨가 연락이 없으니까 집으로 찾아왔대요. 야, 선아야. 선아야. 선아야, 정신 차려봐, 선아야. 선아야, 눈 좀 떠봐, 선아야. 분명히 내다 버렸던 그 원피스가 안 돼. 눈앞에 행거에 걸려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오빠 저 옷 좀 치워줘. 나 죽일 거야. 선아야. 우리 저거 당장 갖다 버리자. 귀신 붙은 게 분명해. 선아 씨는 더 이상 괴로움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공터로 가서 그 옷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